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이유미라고 합니다. 앞서 김주희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래머 수업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아까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초등에서부터 중등 그리고 고등까지 로드맵을 또 원하신다라는 어머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거와 좀 맞물려서 저희가 중학교부터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인 영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학생부터 시작하는 수능 영어 독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비상하고 라이브를 한 게 이번이 4회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찾아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오늘 새롭게 만나 뵙게 된 분들 또한 매우 반갑습니다. 자,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저는 한 15년 전에 정상학원에서 티칭을 시작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출판사에서 학생 그리고 또 어머님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현장이 그리워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위원더 영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션을 진행하면서도요, 현재 저희 학원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노하우를 함께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라이브로 진행하는 만큼 라이브 채팅방에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영어 교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교과 과정 자체가 이 친구들이 공부해야 될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를 알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습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를 제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중학교 영어 교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좀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015 교육과정에 기반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진로에 따라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른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영어로 된 다양한 정보라는 것은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의 내용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풋 또 인풋의 내용이 있고 또 아웃풋의 내용이 있잖아요. 아웃풋은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얘기하고 영어에서 보통 저희가 인풋 같은 경우는 리스닝하고 리딩 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을 기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르면서 듣는 모의고사, 듣기평가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겪게 될 독해력을 길러야 된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목표가 다양하시잖아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학원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틀리거든요.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활용 영어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신에 초등 광년부터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서서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어머님들 또 엄마표 하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세요. 굉장히 다양한 영어 목표들을 초등에서는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또 깔때기처럼 또 한 곳으로 내신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모이시긴 합니다. 입시 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웃풋적인 스피킹이나 혹은 라이팅적인 부분, 이제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말로 소통도 하지만 또 라이팅으로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활용 영어 부분을 놓고 갈 수 없어요. 중학교 때도. 왜냐하면 앞서 김주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서술형 문제들도 많이 확대되었고 또 수행평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 활용 영어 부분들을 같이 밸런스를 맞추시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협업 능력을 기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구는 쓰여져 있지만 또 마지막에 보이시는 태도와 협업 능력을 기른다. 이 말은 이제 중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 들어가고 또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가잖아요. 학생부 기록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학업 태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에서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수행평가에 반영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부 기록에도 이게 다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참여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아마 해석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과 과정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영어,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활용 영어가 될 텐데요. 성과 영어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시험을 중기말고사 플러스 수행평가까지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고득점을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중기말고사의 고득점 그리고 또한 정기 모의고사를 통한 수능에 대한 실전 대비를 그래도 2, 3학년 정도가 되면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중학교 때 중학교 영어만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 사실 저희가 이제 등급으로 산출했을 때 1등급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능 성과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 수능 이제 등급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과 달리 현재 절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아이들이 다 이제 1등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수학은 4%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6.25%가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점점 EBS 연계율, 지문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어서 또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상위 등급 1, 2, 3등급까지가 굉장히 국어나 수학보다는 비중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1등급 90점 이상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면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그냥 중학교 때 내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A 성취도를 받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영어를 내가 나중에 등급으로 산출했을 때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목표로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까 교과 과정에서도 말한 것처럼 활용 영어 부분을 꾸준하게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는 시험에서의 고득점 플러스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중이 많게는 50%에서 어떤 학교들은 70%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준한 말하기와 쓰기는 이제 서술형 아까 주희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법을 배우고 나면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쓰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를 통한 꾸준한 배경 지식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뒷부분에 이제 내지에서 좀 보여드릴 내용 중에서 사실 수능 영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과 또 국어로 많은 독서를 한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사실 이 영어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같은 부분들도 원서를 읽고 있다면 정말 좋고요. 원서를 중학교 때까지 읽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네, 읽을 수 있으면 중학교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가서 원서를 읽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다른 과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학교까지는 원서를 읽어가는 습관을 지속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용영어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중이 저희 학원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강서구 학교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 보이시죠? 그래서 뭐 수행평가의 사실 내용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필평가 안에서도 선택형, 외, 서술형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수형 플러스 수행평가 하면 대부분 학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영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때 계속 지속했었던 활용영어 부분들도 함께 지속하며 아이들이 학습하는 부분들 잊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어떤 학습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활용영어 부분, 제가 두 번째 국제에서 말씀드렸던 활용영어 부분들은 초등 뭐 세미나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제 지금 학습하고 있었던 학생들 혹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또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성과 영어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 가이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목표를 이렇게 성과 영어에서는 잡았습니다. 다양한 지문, 그리고 어떠한 지문들, 장문을 읽든 뭐 단문을 읽든 고난이도의 지문을 읽든 어떠한 지문들을 읽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이 학습한다라고 하면 성과 영어는 물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수능형 문제들을 풀어볼 때도 문제 없이 친구들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다양한 지문, 어떠한 지문을 읽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4가지로 나눠서 오늘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뭐 영어 학습의 시작은 시작과 끝은 영어 어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어휘에 대한 사실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나요? 사실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지는 이건 스킬이 아니고 사실 난리지 부분이거든요. 지식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휘 학습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지금 2011에서 2015 교과 과정으로 바뀌면서 아주 조금 이제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휘부터 중고등학교 어휘, 거기에 이제 고급 어휘 수가 더해져서 2015 교과 과정에서는 3,000개 정도의 어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3,000개 어휘만 외우면 괜찮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진짜 나중에 대학에 가서 전문 영어를 가지고 전문 지식을 더 다룰 거고 하면 그런 어휘들을 더 외우면 되지만 이 교과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능 시험,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들은 이 3,000 단어에서 다 나오신다라고 보면 되세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지문 밑에 주석을 달아서 그 뜻을 다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보시면 저 3,000개 어휘수를 벗어난 어휘들 같은 경우는 다 시험지에서 직접 이제 어휘의 뜻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단, 이 친구들이 가끔씩 어휘 뜻을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한국어 뜻을 이해를 못해서 한국 어휘 수준이 떨어져서 어쩔 때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어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사실 영어 공부도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모두 동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3,000 단어들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스터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또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마스터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순서를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재들에서도 이 순서들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친구들이 이 교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의 의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히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학습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독해 학습서를 보면,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예시로 많이 들 중등 수능 독해 비상에서 나온 교재를 보면 독해 학습을 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필수 어휘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빨간 박스에 제가 쳐놨는데 핵심 어휘입니다. 이번 단원에 학습을 하기 전에 수능 필수 어휘 중에 아는 어휘를 체크해보고 모르는 어휘들은 미리 읽기 전에 익혀보세요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냥 대충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가요? 대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모르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막 서울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명문대 친구들 인터뷰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모르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데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친구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들, 선생님들께서도 화면을 보고 계시다라면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을 왜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학생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 받아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휘는 메타학습을 이제 메타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forgetting curve라고 써 있는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한 10개의 단어를 오늘 외웠다라고 칠게요. immediately, right? 그래서 여기서 10개의 단어를 외웠으면 20분 뒤에, 하루 뒤에, 그리고 7일 뒤에, 31일 뒤에, 그러고 한 달 뒤에까지 이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10개를 외웠는데 한 달 뒤에는 결국 한 19% 정도. 그러니까 10개 외웠는데 2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해주면 20분 뒤에 혹은 1일 뒤에, 7일 뒤에 그 사이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4번에서 5번 정도의 반복 학습을 진행해주면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60%에서 거의 60%까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반복하면 또 기억할 수 있겠죠. 이 망각의 곡선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이제 지금 막 깜지처럼 막 100번씩 써서 저희가 이렇게 외우게 하진 않잖아요, 친구들에게. 그죠? 근데 친구들이 다른 텍스트에서 이 동일한 단어들을 여러 번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이 컨텍스트 안에서 친구들이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그 뜻을 암기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주기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처럼 메타인지, 알고 있는 것까지 막 써가면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알고 있는 것도 쓰고 모르고 있는 것도 쓰고 이러면서 학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것에 집중해 가며 시간 투자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독해 전에는 어휘 학습을 하고 또 독해 학습 중에서는 또 한 번 그 지문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망각의 곡선과 연동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독해 학습 전에 한 번 학습을 하고 나서 독해 학습 중에는 지문에서 또 어휘를 만나보기 때문에 컨텍스트 안에서 또 한 번 학습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지문 학습 후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체 학습을 하고 나서는 뭐 미니 단어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미니 단어장 책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별도의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단어장을 따로 주시잖아요. 그런 단어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한 후에 테스트를 통한 오차학습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친구들이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반복 학습법이 이 중등 수능 독해 책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설명하지 않고 내가 잘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이걸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을 강조하는 누적형 시험을 보게 될 때에도 반복을 강조하는 누적형 시험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학원에서도 보통 이제 어휘 책 같은 경우에는 Day 1, 뭐 Day 2부터 해서 뭐 Day 60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Day 1만 보고 Day 1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Day 1 보고 Day 2 봤으면 그걸 누적해서 Day 1, 2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또 Day 3 하고 Day 4 봤으면 Day 3, 4 해서 누적해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는 1, 2, 3, 4를 누적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봐야 되나요? 어휘학습에 대해서?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스트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부담 가지면서 이걸 봐야 되나요? 라는 것이 아닌 테스트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이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는 걸 발견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아이가 학습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테스트는 충분히 아주 유용한 툴, 아이들이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기에 유용한 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학원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반복형의 누적형 시험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학습 가이드에서 두 번째 목표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사실 앞에서 김주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간단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어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어에서는 지식 부분, 저희가 이제 reading, writing, speaking, 뭐 listening 같은 경우는 스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식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찬스가 더 늘어납니다. 문법 개념을 알고 있어야 눈에도 더 잘 보이고 또 내가 말할 때도 그 부분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 확립, 약간 수학하고도 비슷하죠. 개념 확립을 시키는 게 중요해서 아까 IC 그래머 같은 경우는 책 안에서 굉장히 도표화를 잘 해내서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래머를 정리해보는 그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본다라고 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머는 계속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하면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개념 확립을 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학원에서 했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KSA B반의 MU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미래 시제입니다. 먼저 wil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무엇을 할 것이다 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ill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계획을 나타낼 때 그리고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씁니다. will은 주어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어 플러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PPT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영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제 종이에다가 백지에다가 개념을 백지 테스트 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했던 PPT로 정리했던 친구의 경우에 몇 학년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친구는 사실 지금 9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학년 친구입니다. 물론 학습 연차는 좀 된 친구예요. 학습 연차는 지금 현재 한 2년 반에서 지금 3년 차 정도 돼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주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등에서의 문법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또 많은 영어에 대한 읽기 노출이 된 후에 사실 접해주시는 것이 좀 더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 문법 이제 용어들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용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그 정도 되었을 때 친구들이 이 정도 설명 정도는 물론 이제 개념서에서 보고 친구들이 써서 진행을 하지만 이걸 자주 하다 보면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가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또 정리하는 방식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학습들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항상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문법도 우리가
읽기에 적용을 해서 해석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도 꼭 나만의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어 보시면 훨씬 더 문법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문장의 구성 성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문법을 배울 때는 품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문장 구성 성분을 알고 있어야 주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동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목적어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수식어는 어떤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친구들이 이걸 독해로 연결시켜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사 같은 경우는 그 품사들이 어떤 이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문장 구성 성분을 알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정말 고난도 지문들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 없이,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사실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빠르게 이걸 독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해독을 해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학습을 통한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 구성 성분들을 정확히 중학교 때는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지문에 적용을 해서 이 문장 구성 성분이 아까처럼 주어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개념으로만, 아까 grammar analysis에서는 문법 정리하는 데서는 설명을 하라고 했지만 그냥 설명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설명한 것을 실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서 애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을 해서 구문독해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등이나 고등 학습서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지문 밑에 이렇게 그래머를 같이 연결시켜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가주어와 투부정사, 진주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학습을 했으면 이 학습을 통해서 지문에서 어떤 문장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수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써보시오. 투부정사가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뒤로 빼서 이제 가주어 문장을 써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활용 연습들을 꾸준하게 문법에서는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문장 구조 학습 및 독해의 이제 문장 해석을 통해서 꾸준하게 영어 감각을 이제 향상시켜야 되는데, 직독직해 하는 부분이죠. 직독직해 꼭 필요한가요? 직독직해 어느 포인트가 되면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고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실 문장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다 직독직해 하라고 하면 사실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레벨이 되면 그 중에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친구들이 직독직해 해보는 연습이 필수적으로 또 필요해요. 그래서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장들, 사실 워크북에는 모든 문장들을 unscramble 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전체 문장이 워드가 200단어였다. 그러면 한 5개의 문장 정도를 가지고 워크북에서 연습을 시키는데, 그런 문장들 정도는 직독직해를 해보는 연습은 초등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등에 올라와서는 본격적으로 선생님들 이제 시켜보시면 알 거예요. 굳이 모든 문장을 다 직독직해 시키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문장을 다 직독직해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조금씩 보시면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집에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중등 부모님들은 우선적으로는 모든 문장을 한번 직독직해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면 반복적으로 이 직독직해 연습을 계속해서 시키면서 이 직독직해 할 때 꼭 지켜야 될 부분은 문장 구성 성분을 반영해서 친구들이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크북에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휘도 어느 정도 되고, 어휘 공부만 사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그렇죠? 문법 공부만 또 계속하는 친구들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어떤 지문을 만나도, 다양한 지문을 만나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와 문법은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익히면서 수능형 대비를 해주면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교과서 난이도의 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 학년에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이제 수능까지 보시면
렉사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렉사일이란 미국 메타 매트릭스에서 개발한 독서 수준 지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R과 렉사일을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렉사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이걸 미국 학년으로 또 다시 바꿔보면 중학교 1학년은 미국 학년 봤을 때 1, 2학년 굉장히 쉽죠. 그죠? 중학교 2학년은 3학년, 중학교 3학년은 미국 학년으로 3, 4학년. 자, 3년 동안에 미국에서 한 3년 동안에 미국에서 배우는 1학년에서부터 뭐 한 4학년 정도 에서 배우는 갭이니까 우리 1, 2, 3학년에서 배우는 갭이 그렇게 그 사이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레벨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보실게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수능 영어까지 보시면 미국 학년 6학년에서부터 미국 학년 12학년까지 미국에서 실제 6년 동안 배우는 어휘, 어법의 난이도들을 3년 안에 친구들이 다 소화해내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A성취도 받은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가서 사실 3, 4, 5등급까지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학교가 목동의 모군 중학교인데요. 작년 걸로 가져왔는데요. 작년 2학년 1학기, 2학기 건 아직 공시 자료가 안 올라와서 1학기 걸로 한번 보실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A등급이, 그죠? A등급 평균은 85점 나왔고요. 3학년 때 85점, 그리고 A등급이 58%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잘 봤어요. 모군중학교 시험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58%나 받았으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다닌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인근에 유명한 목동의 자사고 있죠? 한가람 고등학교. 예, 이제 보시면 그 친구들이 뭐 어디로 가든 간에 대략의 그런 친구들이 이 학교에 가서 보면 A성취도를 받는 비율이 확 떨어지죠. 14%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성취도를 중학교 때 받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1, 2등급 받는 거는 1, 2등급 받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반면에 또 4, 5등급까지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 사실 고등학교 영어를 어느 정도 대비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해 이제 지문 난이도를 렉사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재 선택하실 때 팁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학습서들이 이 렉사일 기준을 표지 뒤에나 즉 이제 백커버에 이렇게 표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비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죠. 리더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리더스뱅크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리더스뱅크 10까지 레벨 10까지 보면 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 아이들이 다 학습할 수 있는 레벨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친구가 한번 보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할 때 사실은 내가 너무 모르는 어휘들이 많은 책을 골라서 학습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을 올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단어들을 충분히 암기해서 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독해, 문제에 적응하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슬슬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별로 이제 품사나 혹은 문장 성분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구문학습한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독해책이 있고 문법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살짝 껴있는 책들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문장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이 그 구문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연습을 드릴링 시키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문법 요소를 주고 그 문법 요소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떤 위치에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계속 드릴링 시키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문장에서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거, 또 문장뿐만 아니라 문단 안에서도 친구들이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학습서들을 활용을 해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능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능은 워낙 오래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문항별로 유형이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독해 문항이 18번에서부터 이제 45번까지인데 대부분 변하지 않고 이런 유형들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어휘도 어느 정도 되고 문법도 돼서 어느 정도 독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유형들에 익숙해져서 이 유형들을 빨리 찾아내고 왜냐면 이 지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수능이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친구들이 45분 안에 몇 문항이죠? 우리가 17문항이니까 27, 26문항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한 문항당 거의 1분 30초 정도를 소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만한 지문 읽고 문제 한두 문제 풀고 이만한 지문 읽고 한두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독해하고 나서 푼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들을 파악해서 이 문제 유형들을 적용해서 좀 더 빨리 읽어낼 수 있는 스킬들을 중2, 3학년 정도에는 친구들이 준비를 하면 좋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의 목적을 찾기, 내용의 불일치 찾기, 뭐 주제 글 찾기, 제목 찾기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그럼 이런 것도 해야 될까요? 초등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를 하고 주제문 정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가면 많은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이런 유형들을 함께 학습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함께 봐주시면 너무 좋으세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 1학년 정도, 저희도 한 6학년 정도에서 친구들이 상위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벌써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모의고사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3월달 거. 그래서 그때 거부터 찬찬히 봐주시면서 친구들이 거기에서 유형을 익히게 하셔도 좋고요. 이런 유형들을 공부를 하고 나서 사실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능 영어가 70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듣기 문항이 17문항, 그리고 독해 문항이 28문항. 그래서 45분 동안 문항당 저희가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연습들을 통해서 아이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어머님들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 모든 기출문제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여기 자료마당에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수능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 그리고 아이들 보고 있는 모의평가까지 다 프린트 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뭐 문제집 사서 풀리셔도 좋지만 사실 하나의 문제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프린트해서 친구들과 풀어보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독을 통한 배경 지식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커버할 사전 질문 중에서 원서만 읽혀도 괜찮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원서로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는 사실 뭐 원서를 꼭 읽어야 되나요? 굳이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시는 어머님이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서는 시간이 된다면 계속 끝까지 읽으면 좋습니다. 이 영어라는 것은 사실 언어잖아요. 물론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지만 우선 원서를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따로 단어 외웠었던 거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우리가 텍스트 이제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 봤던 단어들을 또 한 번 다른 텍스트 원서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휘 강화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배경 지식 확장입니다. 저희 학원 친구들도 원서를 지금 현재 읽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말하는 것들 중에 선생님 원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어저께 T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혹은 선생님 제가 이거 원서에서 나왔던 내용 예전에 어디에서 또 읽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지식에 대한 확장들을 이뤄나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된다면 중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읽어가는 습관을 친구들이 기르면서 사실 수능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아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문학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문학 저희가 리더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이 다양한 주제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을 보는 데에도 모의평가를 보는 데도 굉장히 친구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또한 교재를 고를 때 이렇게 리더스 뱅크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세하게 그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책들을 고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활용했던 교재들인데요. 중고등 독해 추천 교재로 제가 이제 오늘 리더스 뱅크와 중등 수능 독해라는 비상책을 소개를 드렸어요. 중등 수능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장 성분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이 해석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저 3권에 가면 수능형 문제들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까지 모아놔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 그런 유형들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모아놨고 리더스 뱅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재여서 다양한 레벨의 다양한 주제 학습을 하기에 적합한 교재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제 내용은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나 사전 질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서 제가 뒤에서 커버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몇 개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영어 독해를 공부하면서 문법을 꼭 따로 해야 할까요? 제가 앞부분에 사실 다 커버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영어 독해 공부하면서 문법을 따로 공부하셔야죠. 그죠? 근데 문법도 따로, 어휘도 따로, 독해도 따로가 아닌, 그죠? 다 같이 묶어서 어차피 그 지식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는 어떠한 지문이라도, 어떠한 긴 지문이라도, 고난도 지문이라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법을 따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을 학습한 내용들을 항상 리딩할 때 적용해 가면서 아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베스트니까 문법과 독해 항상 같이 가져가시는 부분 중요하고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독해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가 아니고 문법을 해서 활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법 공부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서만 읽어도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때 원서만 읽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원서만 읽어서 와 정말 진짜 학원도 안 다니고 진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요. 흔치는 않습니다만 원서만 읽어서 또 뒤에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원서 읽는 건 당연히 추천입니다. 어떤 학습을 하건 간에 원서 읽는 것은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원서만 읽는 것보다 학습적인 부분들을 일정 레벨이 됐을 때 첨가해 주시는 건 당연히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까지는 친구가 그리고 원서를 읽는 거에 대한 이미 즐거움을 안 친구들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큰 거이기 때문에 원서는 읽히시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는 문법적인 요소 플러스 친구들이 어휘 학습 그리고 또 스피킹 원서만 읽다 보면 사실은 발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느 정도 레벨 됐을 때 그런 영역별로의 학습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정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원서를 읽히실 때도 꼭 낭독 시키시라는 부분,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낭독을 꾸준히 시키시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내서 읽기.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도 매번 이제 소리내서 원서를 읽는 걸 과제로 내주고 있거든요. 사실 소리를 내서 읽음으로써 친구들의 유창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사실 말하기 유창성을 그냥 기르기라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한국말만 하고 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데 영어를 읽으면서도 발화하면서 읽다 보면 유창성이 좋아질 수 있고 유창성이 좋아진다라는 건 독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낭독시키면서 원서 읽기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건 영어 원서만 읽다 보니 아이가 감으로 독해 문제를 풀어요. 네,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원서를 읽었다라고 하면 이제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요소 그리고 또 이제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첨가해서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서 같은 경우도 뭐 학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떤 분들은 원서 읽히시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퀘스천 풀게, 컴프레hen션 풀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원서만 읽히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원서 읽을 때에도 뭐 나만의 단어 있죠?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서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문장들로 해서 이거에 대한 서머리, 북리포트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유의미한 원서 읽기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원서 읽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시고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죠? 진짜 감이 막 살아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가서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해 능력이, 구문 독해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함께 염두에 가면서 친구들한테 학습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다 영어 단어는 것을 왜 힘들어합니다. 효율적인 영어 단어 암기법이 있을까요? 제가 우선 영어는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 암기는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효율적인 영어 단어 암기법으로 메타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모르는 단어들에 포커스해서 친구가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고 끝나는 시험이 아닌 day 1, day 2를 봤으면 day 1, 2를 3일 뒤에 본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7일 뒤에 또 다른 것들을 누적을 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친구들의 암기 기억률을 장기 기억률을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한번 라이브로 주신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은 어떻게 쓰기 기초를 잡아야 할까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쓰기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모든 쓰기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쓰기는 처음에 단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장 쓰기가 되고 그게 이제 문단 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쓰기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피라이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카피라이팅 안에서 아이들이 단어 두세 개씩 바꿔보는 활동, 그건 초등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PT데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쓰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이 되면 지문에 있었던 내용 플러스 그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사를 해서 라이팅을 쓰게 하거든요. 그 방법은 사실 중학교 수행평가에서도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쓰기를 시키실 때 기본적으로 독해하는 지문을 가지고 연결해서 쓰게 하는 활동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을 배우고 나서 항상 예시문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예시문 외에 나의 문장을 한 번씩 친구들한테 써보게 해요. 뭐든지 퍼스널라이즈된 활동들은 친구들이 더 오래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쓰기를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지문은 매일 몇 개씩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개씩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냥 독해 지문을 읽고 푸는 것보다 독해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해라는 것이 그냥 읽고 나서 문제 푸는 거, 아까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많은 분량, 이제 퀀터티보다 퀄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많은 양을 풀린다라기보단 초기에는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혹은 두 개의 지문을 가지고 굉장히 그걸 딥하게 파면서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지문을 읽는 것은 저는 다독으로 원서 읽기로 대체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해 지문 읽으면서 또 원서 읽기는 사이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문을 따라 쓰기도 하는데 어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따라 쓰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어순을 나눠서 이거는 써가면서 이 어순을 또 나눠가면서 직독직해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냥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베끼면서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팔운동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을 시키시던지 혹은 어떤 학습을 친구가 하던지 이 학습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친구들이 그 학습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영어 자신감을 높이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영어 자신감. 사실 초등 영어의 반은 저는 영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뭐 빨리 시작한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영어를 빨리 시작한 친구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또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 배웠던 영어를 누군가에게 뽐낼 수 있는 기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학교에 가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영어를 배웠으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PT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발표회 다양한 기회들을 주시면 친구들의 영어 자신감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술형은 손도 못 대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우선 서술형이 되려면 서술형 문항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에 영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기초부터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서술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과서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학교 레벨도 따라가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과서 지문을 정말 입에 배도록 달달달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외우다 보면 그 문장들, 외운 문장들이 나의 재료가 돼서 실제 써나가는데도 뭔가를 영작하는데도 말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은 사실은 해보시면 좋으세요. 사실 언제 중학교 돼서 아이들한테 너 오늘부터 이 지문을 몇 번씩 읽고 한번 외워볼래? 한다고 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혹시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아이가 매일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나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브 강의는 추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저희 비상 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저는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